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 가운데서 가장 생소하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할랄 식품 관련 MOU 체결인데요. 할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으실 텐데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무슬림의 먹거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식품인지 또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 교수님은 오래 계셨잖아요. 중동 지역에. 네네. 그죠? 그러면 할랄 이거 많이 잡수셨겠네요. 예? 중동 지역은 할랄만 할랄만 때문에 그렇군요. 할랄을 많이 잡수신 게 아니라 할랄만 잡수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음식이 할랄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데 제가 오래 있었는데요. 예.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 명이 있고요. 예. 그 이집트의 전통시장 가면 돼지머리도 올려놓고 팝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할랄이 뭐예요?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또 다른 이제 그 상대어로서는 하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건 금지된 것이고요. 금지된 거. 그러면 할랄과 하람, 예?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죠? 예, 무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슬람 법입니다. 이슬람 법. 이슬람 법, 종교법 자체에서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할 것을 엄밀히 구분해 놓았고요. 예. 원래 할랄과 하람은 단순히 음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다른 행동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할랄이란 용어는 특히 최근에 이제 산업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경제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따라서 그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까지.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식품부터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식품 중에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안 됩니까? 뭐 간단합니다. 예, 이슬람 그 규정에 따르면은요. 예. 독이 없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가 예, 먹으면 그렇죠. 정신이 혼미해지나요? 예, 이슬람에서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돼지고기가 더러운 습성과 불결한 식습관 때문에 뭐 자체가 좀 더럽다. 또 이 선모충 등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금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대교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슬람 종교가 유대교의 구약 성경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요, 돼지고기는 종교라기보다는 중동의 지형과 기후와 환경 때문에 등장한 전통입니다. 잘 상한다. 50도가 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도 여름에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다 이런 뭐 어른들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돼지고기를 섭취하게 될 경우 공동체 보건에 좀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 이제 환경적으로요. 유목민들은 이 염소 낙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야 하는데 돼지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요. 또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먹을 게 없는데 돼지에 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중동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은 데리고 다니면 알아서 먹는 동물들, 뭐 이런 동물들을 주로 키우게 된 거죠. 예. 근데 돼지가 뭐 더러운 곳에서 자란다. 근데 사실은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곳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건데 이 도축하는 방법, 잡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게 먹어도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뭐 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이들 이것이 이제 까다롭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그 가축을 도축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칼에 동맥을 끊어서 이 동물의, 이 가축의 그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피를 빼고, 뭐 비계 등도 먹지 않고, 이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동맥을 자를 때, 예. 비스밀라라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비스밀라는 뭐냐면은요,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잡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슬람에서는 이제 창조주만이 피조물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인간도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알라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할랄, 뭐, 이슬람식으로 도축한 고기나, 우리 그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나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뭐 최대한 빨리 숨통을 끊고요. 거꾸로 예. 매달라서 피를 빼고, 예. 다만 이제 우리는 피를 또 딴 데 써서 문제지만요. 예. 고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집트에 한 10년 정도 계셨죠? 10년 예, 정도. 12년이. 12년 계셨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을 때 이런 고기 뭐 특별히 그냥 맛도 다르지도 않겠네요. 똑같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는 그 돼지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먹는 소고기랑 이제 똑같고요. 다만 이제 돼지고기를 좀 잘 못 먹는 거죠. 이집트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일부 기독교인이 많은 데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 교민들이 조금 뭐 힘들어하는 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전혀 팔지를 예. 않으니까요. 이런 이제 있고 없고의 문제이죠. 뭐 거기서 뭐 완전히 우리가 다른 고기를 먹고 맛이 다른 고기를 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할랄 식품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있는 모양이죠.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 제일제당, 대상, 농심, 아워홈, SPC 등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 할랄 식품을 제조하거나요. 할랄 관련 이 식당들을 또 이 푸드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어쨌든 할랄 푸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현재 지난해 우리가 약 6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요. 전 세계 이 할랄 시장 규모가 약 1,195조 원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그럼요. 전 세계 그 인구의 가장 많은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입니다. 18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뭐 먹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또한 이제 중동 이슬람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앞으로도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재 뭐 김치, 또 김, 라면,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뭐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약 120개 업체가 400개 정도의 할랄 인증을 받고요.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아주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할랄 식품엔 봉투에다가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도축했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할랄 인증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영어로 할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제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것은 아랍어로 쓰기도 하고요. 이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요, 중동에서 유통이 되지 않고요, 수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인증 마크는 어떻게 줘요? 그럼 직접 이슬람권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도축을 하나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인증 마크를 주는 건가요? 그게 확실히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할랄 인증기관이 전 세계 약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기준도 약간씩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 이슬람 중앙회라는 그 이태원에 모스크가 있는 그 중앙회에서
이제 할랄 푸드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외국에서 그 뭐 전문가가 와서 또 심사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인증 비용만 뭐 억대 이상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뭐 이 업체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예. 또한 이 인증 기준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나 뭐 이 사우디의 경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어쨌든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인증 기관에서도 허용된 것을 뭐 수입한다. 그 인증을 인정을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뭐 자국에서 인증된 할랄 음식만 수입하고 유통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까다롭게 좀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어떤 제도적인 뭐 또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우리가 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하고는 자유무역 협정 맺기도 쉬운 게 아니겠네요. 예? 예, 뭐 현재 지금 우리가 터키 상당히 이제 뭐 이 EU 연합으로 가고 있는 터키는 조금 좀 느슨한 이슬람 국가잖아요. 예, 유럽으로 예. 이제 뭐 경제가 거의 뭐 이제 예. 통합이 된 터키하고는 FTA를 쉽게 맺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소위 GCC 국가들,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과 뭐 지난 한 10년 동안 그 FTA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뭐 좀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한랄 식품 수출액 규모를 1조 7천억 대로 지금 이제 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수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우리가 뭐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에 있고요. 이제 할랄 인증을 많이 받고 또 할랄 식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네. 뭐 현재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한류가 뭐 상당히 확산하고 그렇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김치나 라면 또 우리 한국 관련 뭐 양념 치킨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데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체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한국 화장품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화장품에도 뭐 알코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 기름으로 뭐 만든 뭐 콜라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예. 뭐 정부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뭐 신성장 동력이 할랄 식품에서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중동 지역은 돼지의 천국이겠네요. 예? 아무도 안 잡으니까. 키우질 않습니다. 키우진 것이 않나요? 아니고요. 네, 키우는 것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중동 문제 전문가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중동 교류를 다변화했다라고 이제 제가 뭐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과거 이제 건설 플랜트에 집중해서 이제 중동의 이 수주와 또 중동의 교류, 중동과의 경제 교류를 집중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 즉 보건의료, 식품농업, 원자력, ICT, 교육, 문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상당히 다변화하면서요. 어떤 교류의 폭이 확실히 넓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이제 뭐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해 그 아랍에미리트의 왕립병원 위탁 운영권을 서울대학병원이 따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파견된 인원만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인력들이 진출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생 한 명도 거기 매니저로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예.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대통령의 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동이란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 즉 권력이 그렇죠. 이 국왕에게 뭐 집권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상 외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자주 가야 되고 뭐 다른 뭐 세계 어느 지역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상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시죠.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 전자랜드가 서울 SK를 꺾었는데 이게 이변이라고 그러죠? 네. 인천 전자랜드하고 서울 SK하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면 서울 SK가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 성적도 SK는 3위, 그리고 전자랜드는 6위 이렇게 돼서 SK 쪽이 3승, 오전 3선승 되거든요. 6강 플레이오프가. 3전 전승 내진 3승 1패 정도로 SK가 많이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첫 경기가 열렸죠. 네, 첫 경기에서는 전자랜드가 서울 SK의 홈인 잠실로 들어가서요. SK를 87대 72로 꺾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승을 먼저 거두면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예. 첫 경기를 원정에서 이기면서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만들었고요. 전자랜드가 아주 잘한 거는 어제는 3점슛이었습니다. 예. 어제 3점슛을 무려 24개를 던져서 그중에 14개를 집어넣었어요. 예. 성공률로 따지면 58%인데 보통 3점슛은 한 40% 정도만 안팎만 기록을 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60% 가까이 넣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3점슛 터지면 전자랜드가 어떤 팀하고 맞붙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어제는 3점슛이 상당히 많이 터진 경기였고요. 근데 외곽슛 자체가 뭐 팀 컨디션이나 선수들 몸 상태에 따라서 막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또다시 3점포 의존한다고 하면 경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예. 전자랜드 쪽에 조금 더 희망이 되고 있는 건 SK의 에런 헤인즈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선수가 어제 무릎을 다쳐서 교체가 됐습니다. 아. 네, 부상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네, 에런 헤인즈가 득점 3위, 리바운드 5위, 어시스트 8위 이렇게 다재다능한 기량을 뽐내고 있고 SK 전력의 핵심이었는데 에런 헤인즈가 빠지면서 전자랜드는 조금 더 유리해졌고 SK는 많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축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그 메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페인 최다 해트트릭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는데 대단해요. 네. 예, 메시.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경기가 바르셀로나하고 바에카노라는 팀하고 경기를 가졌는데요. 메시가 후반에만 3골을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이 6대1로 승리를 했는데 메시가 프리메라 리가, 그러니까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통산 2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앞선 해트트릭을 23번 했을 때는 호날두하고 똑같이 23번으로 공동 선두였는데요. 이제 메시가 어제 해트트릭 하나 추가하면 2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또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경기를 다 대회를 다 포함해서 메시가 32번째 해트트릭을 어제 그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그 역시도 호날두의 기록을 하나 앞서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계속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득점왕 낸 해트트릭 이런 기록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메시가 어제 3골을 보태면서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이번에 리그 골로만 따지면 모두 30골을 집어넣었거든요. 예. 작년 말만 해도 메시가 호날두에 한 7골 정도가 뒤졌습니다. 그럼 좀 따라잡기 좀 어렵다. 호날두의 잔치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느새 메시가 따라와서 호날두하고 똑같은 공동 선두인 30번째 골을 집어넣습니다. 예. 두 선수 간에 벌리는 득점왕 경쟁이 다시 불을 뿜게 됐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파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활발히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렌탈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탈하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에어컨, 정수기, 복사기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애완견도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렌터독. 그러니까 개를 빌려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완견을 잠시 빌려서 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글쎄 이 생명경시 풍조 이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견 대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생전 처음 듭니다. 개를 빌려줘요. 예? 네.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하고 개를 잠시 기르고 이런 겁니까 방식이? 네, 말 그대로 개를 빌려주는 렌탈 사업이고요. 3일 빌려주는 게 보통인데, 이제 일주일, 또 원하는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돈만 주면 개를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그런 렌탈 사업,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왜 그 영화 촬영에 출연하는 그런 우리 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들을 때문에 그런 개를 빌려주는 렌탈업은 있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적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네. 이거는요, 사실 개를 기르고 싶지만 가족의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이 잠시 외국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길러본다라든지, 혹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혹은 1인 가정에서 개는 너무 기르고 싶은데 혼자 개를 기르기 좀 막막한 경우, 그럴 때 잠깐 한번 빌려서 길러보는 경우, 혹은 주거 환경이 개를 기를 수 없는 집이었다 이럴 때 잠시 빌려서 길러보는 경우, 이렇게 기르고 싶었던 사람들이 보통 개를 임대해서 대여해서 이제 길러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개를 장난삼아 좀 학대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요, 이건 어찌됐든 양쪽의 경우 다, 생명을, 렌탈해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 인도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개라는 것은 사람하고 가장 교감을 잘하는 존재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개 입장에서 볼 때에도 수시로 빌려주고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고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이거는 사실 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는 원래 무리를 이어서 사는 동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무리와 함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예. 그런데 이 동물은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돈만 주면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이거는 개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돈이고요. 나중에 결국은 성격적인 문제 혹은 질병,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상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정말 전 세상에 별별 서비스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렌터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면 이제 다른 신생 업체들이 또 생겨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가격 경쟁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릴 수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이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저는 사실 네. 그거에 제가 사실 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개를 기르는 특징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니까, 첫째 네. 뭐냐면 순종, 이 순혈주의를 개한테까지 적용을 하는 그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믹스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들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고 건강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놈의 순혈주의를 어떻게 개에 적용을 해가지고 순종 아니면은 저걸 하지 못한다. 개는 무슨 과시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라는 그렇습니다. 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에는 어린 개를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어리고 작은 개. 그렇죠. 네. 계속 어린 개만 찾는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아주 어린 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애완견을 파는 데서 보더라도 3개월만 지나면 팔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강아지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빌려주는 입장에서 볼 때 개가 커버리면 이 큰 개는 어떡합니까? 큰 개는요, 나중에 대여가 안 되는 동물은요, 그렇죠. 이게, 번식 사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판매업이죠. 네. 판매업에서 팔리지 않은 동물 혹은 번식 능력을 상실한 동물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네. 몰래 유기하는 거, 또 하나는 경매장을 통해서 결국은 개소주로 가는 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 계속 데리고 있으면 보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동물들한테 계속 보호 비용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해주어야 할 텐데요. 안락사는 돈이 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사 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 이런 게 다른 나라도 있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혈주의, 예, 뭐 작은 개를 애호하는 거 이런 거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 렌탈 서비스 강아지 대여업이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2007년도부터는 그 그러니까 플렉스 패치라 그래서 그 강아지 대여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지금 신생 사업이라서 아직 법으로 금지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사실 법으로 금지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게 어쨌든 반려동물은 등록 대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법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물을 운송하는 사업에서도 반드시 그 사람이 동반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비슷한 법들을 적용해서 연구해서 반드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또 지금 규제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사업이 커졌을 때는 결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빨리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반려동물이라는 게 그들은 열등하고 우리는 우월하다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우리가 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교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이 상품화되거나 혹은 뭐 잠깐 한번 장남 삼아 길러본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풍조가 사회에 또 만연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그 왜 유기견들이 많이 느는 시기가 여름 휴가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유기견이 더 많이 늘 수도 있고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예.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좋게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자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 데려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개들도 다 심리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칫 짓뭉개 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시죠. 백기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오늘 얘기할 거는 불황형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보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예. 그 경기가 안 좋을수록 늘어나는 범죄 유형. 오랫동안 경찰에 있으시면서 관찰한 결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경범죄라고 하긴 하지만 이 예. 절도 범죄, 그다음에 그 폭력 범죄,
그다음에 또 폭력. 하나가 이제 그 주로 세 가지가 많이 경제가 불황일 때 일어나는 범죄인데 사기 범죄형입니다. 사기 범죄. 예,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범죄가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수록 아하.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절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형제 절도단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상습 절도로 23세 된 사람인데 형이죠. 23세인데 상습 절도로 복역을 하고 아하. 나와서 역시 사회 적응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예. 19세 바로 19살 된 아무 전과도 없는 친동생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죠. 서울 영등포, 인천, 그다음에 전남, 강주 이런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불과 한 2주 만에 1천만 원 상당의 절도를 했는데 방법은 이제 오리발이라고 하는 소위 절단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도식 계단에서 이 방범 창살을 이렇게 이제 그 자르고 절단하고 들어가서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그다음에 형은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오는 수법 이런 형제 절도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게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게 또 절단기를 오리발이라고 해요? 네. 보통 오리발? 일반적으로 오리발이라고 합니다. 은어식으로 쓰는 건데요. 은어식으로. 네. 그래서 절단기를 오리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범죄를 하죠. 근데 이 아파트 복도식이 통상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위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제 주민이 물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 검침원이나 택배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위장을 하죠. 근데 이게 주민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그 복도식 아파트 방범 창살을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걸 목격을 할 때 주간에도 아주 집수리 이거 고쳐달라고 해서 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설마 이 시간대에 이런 무슨 도둑이겠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가거든요. 그리고 작업복 같은 거 입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제차 리스하거나 또 허나 이런 남바 그 리스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정장 차림을 하죠. 넥타이 메고 양복 차림으로 또 단독주택 부촌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서 또 하는 전문 절도단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근데 형이 전과가 많은 모양이죠. 네. 형이 지금 경찰 발표에 의하면은 24범인데. 아니 근데 팀장님. 네. 아까 23살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 아니 23살이 전과 24범이면 몇 살 때부터? 네, 보통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 14세부터 형사 입건이 되는군요. 입건이 되기 때문에 통상 오토바이 절도나 뭐 남의 집 가게에서 잔돈 훔치거나 하면 이게 신고가 돼서 결국 입건이 돼가지고 꼭 그 전부 구속이 된 건 아니고 입건된 경력까지도 전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24번까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출소를 했죠. 상습절도 혐의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렸을 때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교화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새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죠. 예, 그렇군요. 24범이다. 입건만 돼도 아마 전과로 카운트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도 전과라고 하는 건 오토바이 비행 청소년이 보통 오토바이나 또 PC방에 가서 남의 그 지갑을 훔치거나 예. 이런 케이스죠. 근데 동생은 형이 끌어들였으니까 좀 감형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특수절도죄가 되죠. 2인 이상 흉기를 이용해서 또 이 손괴하고 침입을 해서 훔치면. 그런데 동생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또 그 가담 정도는 형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형은 구속이 되고 동생은 불구속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주 가벼운 처벌은 아마 받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형제끼리 절도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 통상 그 실무에서도 보면 많은데요. 뭐 네. 2013년 7월 달에 이 경기도에서 삼형제가 절도를 하는데 이건 이제 공사 현장의 건축자재 이거를 상습적으로 훔쳐가지고 그중에서 또 이제 형이 구속이 된 사례가 있고 동생 둘은 예. 구속된 형태가 있고요. 뭐 많죠. 14년 작년 3월 달에는 대전 서구 도마동 주차장에서 이제 화물 차량을 훔친 형제 절도단. 이제 이들 역시 그 가정 문제로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사실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생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적자로 밝혀져 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했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형제 간의 절도를 하는 건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도 또 형제 간의 절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모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는 일이죠. 그렇죠. 네? 내가 내 몸으로 낳은 그럼요. 부모들 생각할 때 자식이 이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고 절도를 해서 경찰서나 교도소를 들락거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모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두 번째가 이제 사기 범죄도 불황령 범죄다 이런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이거는 또 이게 참 현역 육군 소령을 상대로 어느 날 이 여자분이 그 전화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전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38세 된 그 여성인데 전화를 했는데 바로 전화를 받은 사람이 현역 육군 소령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7세였는데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이제 하면서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만나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이 당시가 시간이 2011년 1월 달이었죠. 그런데 계속 다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상당히 재력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이 그 여자가요. 이 여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성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어린이집 그 원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장을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공공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범행 대상을 노리고 있는 찰나에 현역 육군 소령이 걸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났던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급작스레 사망을 했는데 내가 사실은 쌍둥이 언니다. 자기가 1인 2역을 네, 1인 2역을 하죠.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만나진 않죠. 얼굴을 아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모총장의 뭐 조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무려 7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억 정도는 돌려줍니다. 원금과 이자 형태로. 그러다가 2억 5천을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니까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1인 2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가능했느냐. SNS상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현역 육군 소령이 속아가지고 됐는데 결국은 자신이 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자 군 고위장성 조카라고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고 또 쌍둥이라는 게 거짓말로 드러나서 결국은 구속이 됐죠. 근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셨다. 네네. 원장이었다. 네. 원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린이집 교사까지 했었어요. 교사까지. 네. 그런데 이게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빚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네. 예. 그리고 근데요. 질문이 있다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네. 보내주셨는데 3958님 팀장님 음주운전 벌금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남죠?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밖으로는 전과라고 하기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컴퓨터 기록상에만 남고 대외적으로는 사실 전과로 기록상에 남고. 네네. 근데 그거 아까 입건돼도 이게 예를 들면 불기소 처분이 된다거나 무혐의 네.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이 되면 전과로 범죄 경력 조회상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기록은 남아있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기 사건이 있나요? 많죠. 사기 사건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기 사건이 자질구레한 사기 사건이 많은데요. 네. 사기 사건은 너무 또 아침부터 이러니까요. 다른 얘기를 좀 하죠. 예. 예를 들면은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사기 사건이 재범률이 높은가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실상은 이 사기 사건이 재범률이 높습니다. 왜 어떤 형태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인 간에 그다지 크지 않은 액수 몇백만 원 네. 이런 형태를 하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 받거나 또 전력이 있어도 아주 적은 벌금형을 받거든요. 다만 뭐 유사수신이라든가 아주 조직적인 사기 또 액수가 큰 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5억 원 이상의 사기 이런 형태 같으면은 중한 처벌을 받아서 결국은 뭐 몇 년씩의 그 징역형을 살지만
사실상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작은 액수 몇백만 원 이하는 몇 번을 해도 구속이 안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생계형 사기 범죄는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재범률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정가가 늘어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7, 8회 이상 이렇게 되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습 사기로 돼가지고 이 부분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직접 알게 된 사건인데 3,700만 원의 그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돼서 네. 경찰과 검찰에서 불구속이 됐는데 결국은 피해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된 이후에 무려 6개월이 됐음에도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판사께서 법정 구속을 한 이런 사안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많지 않은 이런 사람을 결국 상대로 사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정도를 봐서 경제 상황이나 그 정도 재질을 봐서 비록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사기 행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웹툰 작가가 문화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웹툰 작가 이게 명망이 있는 만화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 만화 그리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42세인데 22세 된 그 여자 문화생들 한 3, 4명을 데리고 이제 그 소위 트레이닝을 시키는 만화가로 키우기 위해서 지망을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이게 사실상 언론에 보도 안 된 부분인데 좀 아침 민망스럽지만 뭐 너는 남자랑 뭘 해봤니? 뭐 자위 기구는 어떤 거니? 여자들이 사용하는 너 엉덩이가 크다. 그렇게 하면서 뭐 심지어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뭐 서너 번씩 흔들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또 30cm 자루다가 그 여성 제자를 그 힙을 갖다가 때리는 이런 참 아침에 방송에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혹시 될까봐 다 옮겨놓지 못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 성추행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이게 사실 그 검찰이 구형을 징역 8월에 뭐 몇십 시간의 그런 형태의 그 성폭력 이수 치료 프로그램 그 요구를 해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국 이게 항소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이수 치료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상 공개도 철회를 시켜버리는 이런 형태의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하는 그런 비난의 글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지금 오면서도 봤습니다. 전형적인 가불관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징역 8개월이요? 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가불관계를 해가지고 이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이 판사분들이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미있는 부분은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관련된 판결을 보면요. 여성 그 판사께서는 조금 그래도 중한 처벌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남성이지만 남자 판사분들은 또 의외로 약간의 그 남성 피의자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대법원에서 양형 공고사항이 그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성계 쪽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대부분이시지만 그렇죠. 그런 경향도 약간은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팀장님 네. 어제 80대 그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피의자 이제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변했더라고요. 네. 잡혔죠. 어제 오후 2시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로 알려진 거는
아마 그 당시에는 3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 거의 자산이요? 100억에 가까운 자산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서 100억. 예, 그래서 아이고. 상당히 이게 또 더욱 그 호기심을 증폭을 하는 겁니다만은 예. 결국 할머니가 무참하게 살해당하신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범인은 알고 봤더니 30여 년 동안 할머니를 알고 지낸 지인이었고 예. 그다음에 약 한 8년 정도를 할머니 집에 2층에서 새들어 살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60세. 인데 이분이 또 현재도 바로 할머니 집에 그 길 하나 사이에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경찰에서 200여 명의 용의자들이나 이 대상자들 출입자들을 쭉 수사를 하다가 DNA 할머니를 묶었던 천으로 된 그런 운동화 끈 같은 형태에서 DNA 채취 그다음에 할머니 목을 교살 졸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 땀 소량의 땀이 묻어 있는 걸 DNA 채취를 해서 결국 이 범인 정모 씨 60세하고 일치한 걸 발견을 했죠. 그렇게 해서 또 이것만 가지고 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범행 발생 시점에 이 정모 씨라는 범인이 할머니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CCTV 역추적을 해서 그것도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인으로 특정을 해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던 상황이고 예. 지금 어제 저녁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접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실 수 그렇게 있겠네요.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근데 팀장님, 네. 1223님이 백기종 팀장님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저 조심했습니다. 애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죠. 백기종 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예, 무척 추운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까지 좀 춥다고 하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